수술할 것인가, 비수술할 것인가, 애매한 환자들의 보더라인 환자들, 그 환자들의 치료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우선 보더라인 케이스가 어떤 환자들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 그리고 만약에 수술한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며, 교정을 결정할 때는 어떤 점을 고려하고, 교정을 했을 때 실제로 상급 성인 환자에서 비수술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들, 또 상급 치료를 했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속사정들을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네 케이스를 한번 보시면요, 이 환자들이 왔을 때 저에게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얼굴이 길다는 것, 또 엄마가 반대해도 자기는 꼭 수술을 하고 싶다는 것. 한 10년 전에 왔던 환자입니다. 또 이가 삐뚤삐뚤하고 수술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고요. 이 환자는 턱이 나아 보이는 것을 수술이 두려워도 하고 싶다는 것이었고요. 네 번째 환자는 턱은 개선되면 좋지만 수술까지 하려면 그냥 이대로 살래요 라고 이야기했던 환자입니다. 환자의 두뇌 사진을 보면 외관상 보이는 3급 정도의 연조직상에서의 전방적인 구조의 정도와 경합의 상태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취는 많이 나와 있지만 치아의 상태는 마치 클래스 2처럼 보이고 있죠. 이 환자는 취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추관계는 상당히 클래스 3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를 딱 봤을 때 치료비율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고민을 하게 만드는 애매한 증례들, 그런 애매한 증례들이 바로 보더라인 증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전방적인 그 연조직상에서의 구조와의 심도를 FH에 대한 연조직 AB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81도가 평균인 양상덕 선생님이 제안한 FHT AB 플랜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를 제가 교정 치료를 최근 5년 동안 마쳤던 환자, 성인 3급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보수 분포를 나눠봤습니다. 이 환자 중에 치료가 교정으로 끝난 환자들은 초록색, 그리고 교정이 수술로 끝난 환자들은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당히 부조화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교정으로 끝난 환자도 있고요. 부조화가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했던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겹쳐있는 이런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보더라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환자들, 아까 보여드렸던 첫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전방적인 구조화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고요. 에는 불구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자의 경우에는 부추관계가 클래스3가 매우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정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마무리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부추관계는 클래스2처럼 보이는 상황이었지만 쉰의 모습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술을 시행하였고요. 네 번째 환자는 가장 심한 전방적인 구조화를 연조직상에서 보이고 있었지만 교정 치료로 치료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요즘 아마 여러 선생님들이 느끼고 계신 것이 최근 한 10년 사이에 수술의 빈도가 많이 줄고 있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들고 계실 것입니다. 아마 교정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또 많은 치료 기술을 발전시킴에 따라서 그렇게 교정만으로도 전방적인 개선을 스켈레톤하게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확보가 되면서 또 환자들이 또 수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많이 언론에서 나오는 그런 부작용 때문에 수술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조금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그와 함께 교정의 범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수술 환자라 하더라도요, 아주 심한 사람만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에 대한 개선 요구가 여전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범위가, 그러니까 전방적인 구조화가 심하지 않는 사람들도 수술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도 아직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보더라인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수술 또 비수술을 결정할 때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지, 또 보더라인 증후의 수술 교정할 때는 어떤 점들을 저희가 주의해야 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상급 증후의 수술을 결정할 때 환자랑 인터뷰를 많이 하게 되죠. 상담을 하면서 저희가 임상적인 요소뿐 아니라 환자가 갖고 있는 치료 외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전방적으로 심한 상태라 하더라도 환자가 수술 비용,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할 수가 없다면 수술을 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한 달 동안의 회복 기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회복 기간을 환자가 낼 수 없다면 역시 수술을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심리적인 혹은 정신적인 건강 상태도 저희가 늘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수술에 집착하는 환자들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환자들은 늘 그 결과가 아주 원활하지는 않죠. 또한 환자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전신적인 그런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도 수술 여부를 고려할 수 있는 치료 외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적인 요소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텐데요. 수술 시에 이 환자를 수술을 통해서 명백한 이득을 환자한테 줄 수 있는지에 대한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환자의 주소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요. 그 이외에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가 되어 있는가로 고려를 해보아야 됩니다. 보더라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수술 양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수술의 오류 부분이 조금 더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셋백량이 10mm가 되는 환자이고 그리고 수술의 정확도가 한 1mm 정도 내외가 되는 선생님이시라면 10mm 환자에서는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한 2, 3mm의 셋백량이다. 그러면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도 및 호흡의 문제, 셋백량이 많다고 해서 기도가 더 많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턱의 크기 그리고 그 이외의 문제들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시고요. 또 연조직 반응의 불확실성과 그리고 침이 후방으로 들어갔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턱 밑에 하나의 더 더블 침 부분, 목욕적 재발 등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첫 번째 케이스 1에 해당됩니다. 이 환자는 아주 어머니랑 같이 왔었는데요. 얼굴이 길다는 것을 해결하고 싶어 하고요. 또 엄마는 반대하지만 반드시 수술을 통해서 거미 스마일, 잇몸이 보이는 것, 또 치아가 삐뚤삐뚤한 것까지 모두 다 해결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구강내 상태만 보면 사실 일반적인 발치 교정이라든지 제가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교합도 좋게 할 수 있고요. 앞서 연자 학생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마일도 상당히 많이 개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골격적으로 상하로 길게 보이는 부분들은 이 환자가 원하는 것만큼 개선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 환자는 이제 수술 교정을 하게 됐고요. 이 환자는 저희가 하악에 크라우딩이 많고 하악골이 좀 길다라고 평가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하악에도 크라우딩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발치로, 그리고 상악은 디컴펜세이션을 위해서 상악의 3분 발치에서 술전 교정을 이렇게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클래스 3에서의 술전 교정을 하듯이 하고 나서 정신을 차리고 수술 직전에 다시 한번 진단을 하고 환자를 평가해보니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환자의 넥글렉스가 굉장히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얼굴이 위아래 긴 거를 가지고 저는 그냥 일반적인 클래스라고 생각했지만 수술 직전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 환자는 그것만의 문제가 있는 환자는 아니 일반적인 클래스의 환자는 아니라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초진 씨의 모습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니까요. 술전 교정을 하기 전에는 크라우딩이 적절한 양이 있음으로 해서 상하 전체의 지축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맨디블 바디 자체도 그렇게 길지 않고요. 전반적인 구조화를 봤을 때는 81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정상뿐 아니라 약간 클래스 2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환자였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러한 같은 디컴펜세이션을 했을 때는 맨디블을 상하의 교합에 맞춰서 셋백하게 되면 너무나 작은 안에 턱이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이제사 저희가 외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환자가 원하는 거미 스마일과 또 수직적인 긴 부분을 개선하는 것과 함께 그리고 적절한 교합을 맞추기 위해서 클래스 3임에도 불구하고 상악골을 전 상방으로 올려주는, 전치부를 상방으로 올려주는 카운터 클로바이즈 로테이션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치료가 끝났을 때 모습이고요. 교합은 상악만 발치했기 때문에 클래스 2로 교합을 맞췄고 수직적으로는 환자가 원하는 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거미 스마일 부분은 너무나 많이 개선이 되어버려서 이 정도는 이제 과잉으로 상악 전체 노출량이 너무 줄어든 것이 보이고 있습니다. 치료 전의 모습과 치료 후의 모습을 보면 입술을 담는 것은 훨씬 더 편해졌고요. 턱이 그렇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아서 다행이지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실제로 상악골의 상방 부분이 상방으로 올라간 양이 너무나 많아서 턱 밑으로는 이와 같이 침이 약간 남게 되는, 밑에 살이 약간 남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상악을 상방으로 올릴 것은 좋았지만 그 양이 너무 과도하고 상순이 따라 올라간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악 전체의 노출량은 거미 스마일은 충분히 개선됐지만 너무 많이 줄어들고요. 하악 전체가 나타나서 방금 정준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좋은 스마일을 얻지 못한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케이스 중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전방적인 구조와는 꽤 있는 상태였고요. 구체관계는 마치 클래스2처럼 오브젝트도 큰 상태의 환자였습니다. 이 환자는 춘이 나와 있는 것을 꼭 해결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수술을 감수하기로 했었고요. 그래서 상악은 이대로 교합을 맞추면 춘이 오히려 더 나오게 되니까 상악의 그 지구를 위로 올려줌으로써 크로마이저를 해주면서 맨델의 셋백도 함께 도모하면서 클래스 1의 교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치료를 했을 때 모습은 이와 같이 룩스트링 변션을 시행하였고요. 맨델의 셋백이 되고 춘이 들어가고 교합은 클래스 1으로 맞아 들어가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양이 이 턱 밑에 살이 많은 편이 아니었지만 하악이 들어가면서 이 밑에 턱춘이 좀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조금 더 아쉬운 양상이었습니다. 스마일에서 상악 전체가 보이는 양이나 정면에서 교합의 모습은 괜찮았지만 정면에서 봤을 때도 역시 턱 밑에 살이 약간 남고 있는 것이 아쉬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선생님들은 교정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실 것 같아서 클래스3의 이러한 보더라인 환자에서의 비수술 교정 시 실제로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 케이스는 아까 보였던 케이스 4개 중에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가 삐뚤고 칫솔질이 어렵다는 것, 최근에 얼굴이 길어지고 있고 삐뚤어지고 있다, 이것을 주소로 되어 있었고요. 수술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도 없을 뿐 아니라 수술은 전혀 할 생각이 없는 환자였습니다. 구체관계는 클래스 3가 많이 있고요. 다음에 크라우드가 꽤 있으면서 42번은 리세션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에 3번도 마찬가지고요. 리세션에 있는 크라우드가 굉장히 심한 그런 환자였고요. 외관상으로는 턱이 꽤 약간 프로미넌트하게 보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수술을 결정할 때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아까와도 마찬가지로 임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치료 외적인 요소, 환자가 갖고 있는 요소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될 것입니다. 치료 외적인 요소라는 것은 첫 번째는 저희가 비발치, 비수술로 교정을 하게 되면 성급 부정경 환자에서는 뼈의 크기 자체를 줄여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환자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해를 한다는 것은 저희가 환자한테 설명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실제로 더 중요한 것은 수술을 하지 않은 그 결과를 환자가 과연 결국 끝나고 나서 수용할 수 있는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부분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환자들한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그 수용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환자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기대, 왜냐하면 특히 상당한 노력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환자들은 그 노력에 대한 충분한 개선이 되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환자한테 교정만으로 하면 턱은 들어가지 않아요. 하고 충분히 다 설명하고 다 이제 치료를 시작하기로 막 하는데 환자가 그럼 이제 치료하겠습니다 하면서도 그래도 좀 들어가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 아마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또 그 다음번 약속 한 달 뒤라서 보호자가 또 와서 그래도 약간 들어가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막연한 기대죠. 선택적인 기억도 많이 합니다. 환자들뿐 아니죠.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어제 동문회 가봤더니 선택적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사람 자체가 선택적인 기억을 하도록 뇌 구조가 그렇게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드시 있을 거다라는 것을 전제로 저희가 환자에게 설명도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늘 환자가 엄마랑 같이 왔었는데요. 성인을 하더라도 요즘은 대학생도 어머니랑 많이 오잖아요. 그렇지만 한 번도 온 적이 없는 아버지가 나중에 와서 이야기하거든요. 다른 보호자의 기대에 대한 부분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무리 성인이라 하더라도 대학교 1학년 자기의 결정이라는 전혀 상관없이 부모님이 비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환자가 이제 20대 후반이 돼서 다시 와서 나는 왜 수술했는데 턱이 아직도 나와있냐, 교정을 했는데 아직도 왜 턱이 나왔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성인된 이후의 환자의 기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데요. 이것을 충족시키기 위한, 대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서류입니다. 환자한테 동의서를 받는 거죠. 환자가 갖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치료 계획은 무엇이며, 그래서 너는 치료를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라. 그거는 어머님도 알고 환자도 알고 보호자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또 성장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이후에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 끝난 다음에 그런 것들도 환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동의서를 받아두면 그런 나중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그래 네 마음은 이해되지만 자 이걸 한번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다 한 겁니다.
하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서류를 할 수도 있지만 그때그때 환자들과 상의했던 내용들을 차트에다가 뭐 글씨가 안 좋아서 저만 알아볼 수 있는 걸 하더라도요. 이렇게 적어놓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한 번 더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번에 와서 어머니랑 다시 상담을 하고요. 또 비수술 교정만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그 한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서 교정만으로 치료하기로 결정을 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차트에 기록을 해두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흔히 있는 일은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환자들이 보호자, 어머니랑 같이 저는 이제 환자 이걸 할 때 환자도 아닌지 어머니만 아닌지 어머니만 M, 아버지가 F, 환자는 PT 그렇게 이제 쓰는데요. 엄마만 왔어요. 엄마만 와서 이제 치료 계획을 쭉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다시 엄마랑 아빠가 와서 아버지가 수술을 절대 반대하기 때문에 교정만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교정학계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다시 설명하고 교정으로 하기로 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교정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가끔 한참 뒤에 이제 아버지가 오죠. 왜 이 몸에다가 그 나사 같은 걸 심어야 되냐? 엄마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턱은 안 들어간다고 했던데 내가 지금 돈을 낸 게 얼마인데 왜 턱이 안 들어가냐? 내가 그 턱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는 내가 그전에 들은 적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차트에 보면 제가 얘기할 때는 아버지는 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아버지 처음 보니까 아버님은 들은 적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에 또 환자의 동의서에 하나하나 적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요소는 인상적인 부분이죠. 숫자 요소입니다. 숫자 요소라 하면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 정도의 환자를 내 실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치료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의 한계를 내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수록 또 오늘 이런 강의를 훌륭한 선생님들의 앞서 말씀하셨던 이장혁 선생님, 정조영 선생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러면 한 6, 7mm 정도 비바리스로 다 밀 수 있나? 해볼까? 그렇지만 저를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가 아닌가에 대한 그런 평가, 그런 것들은 냉철하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정만으로 교합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심리적인 손실이나 치료적인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상하 전치의 치축 경사, 그리고 치조골의 소실, 블랙 트라이앵글, 그리고 프로미넌트한 쉰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또 이 환자가 성인이긴 하지만 만기 성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바로 이 케이스들은 일단 하악은 제 생각에 상하의 구축관계를 정확하게 클래스 3를 클래스 1으로까지 맞출 수 있을지가 좀 애매하고요. 그리고 하악의 크라우딩은 꽤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하악은 4번 발치를 하고 진행을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사악은 5번 발치가 필요할 가능성 환자한테 이야기를 해놓고 일단 사악을 확장을 해서 이 크라우딩을 해결을 해보기로 시행을 하였습니다. 시작을 할 당시에는 2014년 초였고요. 사악을 확장을 하고 하악에 4번 발치를 하고 환자가 분대를 하고 그러면서 시간은 2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사악 확장하고 사악의 크라우딩이 굉장히 빨리 했는데 하악에 또 4번 발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7번 뒤에 있는 8번이 약간 안쪽으로 쓰러져 있었던 8번도 다 일으켜주어서 사악은 비발치로 치료를 하고 사악의 7번과 하악의 8번이 교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미드라인 부분도 좀 개선하고요. 리세션은 여전히 있는 상태지만 구축관계나 또 전치의 오버바이크와 오버젯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하악의 스켈레탈하게 리스펜저를 해서 크라우딩을 개선하고요. 하악의 87 스플릿을 이용해서 하악의 크라우딩을 피고 하악의 6번, 7번, 8번을 어라이팅 시키면서 사악과 함께 교합을 맞추는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치료 과정인 것이고요. 그리고 치료가 끝났을 때 모습으로 구축관계를 클래스를 맞췄기 때문에 교합이 약간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 점들은 아쉬운 점인데요. 치료가 진행되면서 교합을 맞추고 있는 하악의 5번, 6번, 7번을 그리고 8번을 약간 더 후방으로 이동시켜서 사악과 교합을 맞춰주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모습으로 다행히 교합은 조금씩 위아래가 조금 더 맞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맞아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왜 맞아 들어가는 건지를 보니까 그거는 교합에서는 좋은 거긴 하지만 저희가 중첩을 해서 보면 약간 더 맨디블이 살짝 앞으로 나오고 그리고 하악치열도 후방으로 갔던 것이 조금 앞으로 나오면서 교합이 맞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치료 전의 모습과 치료가 끝났을 때 모습으로 스마일은 괜찮게 이제 되었고요. 사학에 발전하지 않기를 참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치료 전과 후에 축적을 해보면 사학 치열이 앞으로 좀 나왔고요. 하방으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부정을 이용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사학의 성장과 그리고 사학을 그 미니스크롤 어시스트 RP를 통해서 익스펜션 하면서 사학골이 전상방으로 전 하방으로 이동된 것도 관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상황하게 미드페이스 부분은 약간 더 치료 전과 후를 비교해보면 약간 더 미드페이스가 개선된 것처럼 보이고요. 그런데 코의 위치도 보면 약간 코도 살짝 높아진 듯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맨디블도 약간 춘이 좀 더 길어지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조금 더 얼굴이 자연스럽고 보기 좋아졌고요. 그리고 그 교합의 상태도 조금 더 긴밀해졌고요. 리세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7번은 아직도 완전히 나지, 8번은 아직 완전히 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치료를 시작했었던 18세와 20세 끝났을 때 모습, 그리고 22세, 2년이 지났을 때까지의 그 하악의 변화 양상을 하악을 따로 잘라서 CT로 중첩을 했습니다. 멘탈 포레임을 기준으로 해서 변하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중첩을 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치열의 모습을 보면 치료를 통해서 하악의 전치부가 약간 후방으로 간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팔로우하는 동안에 하악 치열이 약간 앞쪽으로 밀려 나왔습니다. 보시면 콘다의 모습이 볼 수 있는데요. 치료 전과 오른쪽에서 보시면 전과 후에서 약간 콘다의 자란 모습, 그리고 팔로우하는 2년 동안 조금 더 자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세에서 22세까지의 남자에서도 이와 같이 조금 더 자란 양상이 나타나서 이 환자는 아까 맨디블이 하방으로 나오고 상악골이 하방으로 내려온 것도 역시 치료만의 효과가 아니라 성장을 하는 것이 조금 더 나타나지 않았나, 또 그래서 기간도 좀 더 오래 걸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같은 비수술 치료 시에 저희가 모든 환자들은 아니지만 가끔 하악골이 이와 같이 만기 성장하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이 환자는 조금 더 나이가 들어서 21세에 교정치료를 시작했던 환자입니다. 미드라인이 안 맞고 스페이싱이 가장 큰 주소로 내어냈던 환자입니다. 부츠관계는 역시 오른쪽이 약간 클래스 2의 관계를 갖고 있었고요. 이 환자는 역시 수술은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교정치료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하악의 특법에 따라서 미니 스크류를 싣고요. 하악 치료를 후방 이동을 시켰습니다. 저는 스크류를 보통 6번과 7번의 벽갈 쪽에다 싣기 때문에 그 메카닉 자체가 약간 하악의 구체가 인트루전되고 잠시가 익스트루전 되는 메카닉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이트도 조금 더 깊어지는 경향으로 치료가 끝났습니다. 치료 전과 후를 한번 관찰을 해보면요. 오버바이가 오버젤스 개선되고 스페이싱도 물론 개선됐습니다. 사악 전체 노출 양상도 그렇게 양호한 상태입니다. 치료 전과 후를 보시면 이와 같이 골격 부분도 약간 비대칭이 조금 개선된 듯한가 하는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교합도 낮게 되고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구치관계는 클래스 1으로 낮게 되고요. 그리고 춘에서 보면 치료 전과 후를 관찰해 보시면 약간 춘 포인트가 조금 더 앞으로 나온 것처럼 보이죠? 하악 전체는 후방으로 갔는데요. 실제로 하악의 구치가 후방 이동한 양은 사악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치아에서 관찰을 해보면 하악 전치가 후방 이동하는 양이 거의 5mm 정도 됩니다. 실제로 사악에 대비해서 사악 구치 대비해서 하악은 불과 한 1, 2mm밖에 안 간 것 같은데 왜 하악 전치는 한 5mm나 가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맨디블 자체가 그동안 자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것을 정확한 그로스라고, 일반적인 그로스라고 볼 수 있을지 아니면 콘다일의 그냥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맨디블 자체는 커진 것은 맞죠. 치료 전과 그리고 치료 후의 모습, 정면에서 봤을 때 콘다일의 모습을 보면 조금 더 콘다일이 그리고 레구스가 조금 더 길어진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23세, 방금 전 환자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고요. 웃는 모습이 부자연스럽다. 사악 전체가 절 보이고 하악 전체가 많이 보이는, 또 춘이 더 많이 프로미넌트해 보이는 환자입니다. 왼쪽에서는 크로스바이시고요. 구치관계는 아주 심한 클래스 있는 암인 상태라서 또 하악의 스페이싱도 있고 그래서 기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사악을 일단 확장을 했었고요. 그 하악의 미니스크를 이용해서 하악 치료를 후방 이동을 시킬 때 하악의 전치부를 하방으로 내려서 사악 전치부 주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미니스크류 위치를 조금 더 앞쪽으로 이동시켜서 하방으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불과 한 1mm, 2mm 정도 이내에 구축관계를 개선하는 거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선번 디스탈에 스페이스를 남기지 않고는 오버젯을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악 전체는 또 링거 버전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치료가 끝났을 때 모습을 한번 중첩을 해왔습니다. 치료 전의 모습, 그리고 치료가 교정이 됐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하악 전체가 링거 버전이 되고요. 쉬는 조금 더 전방으로 이제 나와 보입니다. 그리고 상악은 상악 전체는 하방으로 좀 더 내려왔고요. 그래서 프로파일을 보면 오히려 약간 더 쉰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치료 전의 모습, 하악 전체를 하방으로 이와 같이 좀 내려주면서 교정했기 때문에 상악의 노출량은 좀 더 증가될 수 있었지만, 그래서 환자가 원하는 있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측면에서 봤을 때 치료 전과 그리고 치료 끝났을 때 모습입니다. 쉰이 약간 더 프로미넌트하게, 수직적으로도 약간 더 감소된 양상이 보입니다. 이렇게 감소된 것은 아마도 하악 치열의 인출전, 하악을 아파시키는 역할을 썼기 때문에 맨디블 자체가 오토로테이션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맨디블이 하악의 전체 치열이 얼마나 하방 이동했는지를 보면 이와 같이 전체부뿐 아니라 구체부까지 같이 인출전되게 했기 때문에 충분히 맨디블은 오토로테이션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럼 잘하는 것은 전혀 없었을까? 한번 보면요. 지난 2년 동안의 23세에서 25세까지의 모습을 중첩을 해보면 하악 치열의 인트루전, 전체 치열의 하방 이동도 있었을 뿐 아니라 또 맨디블의 오토로테이션도 있었을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콘다일 자체도 약간 더 이렇게 콘다일도 살짝 약간 더 자연 듯하게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체 치열은 이와 같이 하방으로 이동을 했고요. 전치부뿐 아니라 구치부도 같이 하방으로 이동되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턱이 나와 보이진 않죠. 근데 구치부는 많이 클래스이고요. 또 오픈 바이스에 네가티브 오브젝트도 꽤 큰 상태입니다. 이 환자는 전혀 수술에 대한 아이디어도 없었고요. 그래서 하악에 사고 발치를 해야 되나 아니면 전체적으로 후방 이동을 시켜야 되나 그렇게 하면서 일단은 비발치로 스미스 클로즈 하면서 클래스 3 단계로 클래스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스크류의 위치도 이제 변동을 시키면서 하악치를 후방 이동을 시켜서 이와 같이 조합을 맞춰주었습니다. 이 환자는 훨씬 더 어린 나이에 치료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 치료를 해서 전체 기간은 한 4년 정도 걸렸습니다. 치아의 이동량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환자도 한번 제가 중첩을 해봤습니다. 훨씬 더 어린 나이에 교정했으니까 아래턱이 그동안 자랐기 때문에 교정이 오래 걸렸나 하고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래턱이 자라지는 않았고요. 그냥 약간의 카운터클로가이즈 로테이션만 좀 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방금 보여드렸던 앞서 보여드렸던 환자들처럼 늦은 나이에 맨디블이 자라는 환자들이 아주 흔하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것을 저희가 미리 예측하거나 예방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급 부정경험 환자를 치료할 때는 하악들이 이제 그때까지도 조금씩 더 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보여드린 대로 맨디블이 카운터클로가이즈 로테이션 하는 것, 그래서 춘이 앞으로 나오는 양상, 그런 점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인데요. 사실 요즘 미니스크롤 어시스트 IPA를 많이 하면서 상악의 모습을 많이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맥실라를 열게 확장하게 되면 맨디블이 약간 열리죠. 미드페이스도 약간 나오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상악을 확장하는 것만으로도 앞니가 벌어지긴 했지만 프로파일이 좋아졌다고 좋아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열린 것을 저희가 잘 유지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을 한 이후에 교정치료를 통해서, 통법에 따른 교정치료를 통해서 하악치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동안에 구치가 인출전되기 때문에 맨디블이 다시 오토로테이션 하여 춘이 처음보다도 조금 더 나오게 되는 이런 카운터클로와이즈 로테이션에 대해서 춘이 프로미넌트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끔 보게 됩니다. 이 환자는 30세인데요. 상악 전체 노출량이 부족하고 하악이 많이 보이는 상태입니다. 춘이 좀 더 길어 보이는 양상이고요. 마찬가지로 상악을 확장을 시켰습니다. 인터페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맨디블이 열렸고요. 그리고 상악체를 후방 이동시켜서 전방부의 오버바이크와 오브젯을 개선해 주었습니다. 치료 전의 모습이고요. 치료 후에 치료 전과 후에 셀의 CT상의 중점을 보면 춘은 이와 같이 클로즈되면서 2급부터 환자였다면 이런 결과가 참 좋았을 텐데 클래스 3 환자에서는 오히려 춘이 약간 더 프로미넌트하게 나와서 심리적으로는
개선을 제가 못해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적으로 안 좋은 상태를 만들어준 것이죠. 이런 양상도 나타날 수가 있어서 하악치열을 후방으로 이동시킬 때 구치부가 너무 인트루전 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은 스크루의 위치를 변경함으로써 구근학 교수님의 논문에서 나왔는데요. 스크루의 위치를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하악치열이 전체적으로 구치가 인트루전 될 수도 있고 혹은 익스트루전 되는 방향으로, 그래서 맨들이 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 이것을 보고하고 계십니다. 여기서는 레이무스의 플레이트를 심어서 훨씬 더 높은 방향으로 하악치열을 당겨줌으로써 구치부도 정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맨들이 열리는 방향으로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케이스보다 훨씬 더 심리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치료를 한 것을 보고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과연 이것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합은 유지가 되죠. 어떤 경우는 이렇게 크로스된 다음에 이 환자는 이제 3.5년이 지났는데요. 교합은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치료 전에 또 치료 과정 중에서 친이 나왔던 것은 3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매듭이 많지는 않지만 약간 열리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마 인트루전됐던 부치가 살짝 익스트루전되면서 하악치열이 다시 약간 클로바이 로테이션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점을 생각해보면 구치를 정출시키는 메커닉으로 매듭을 열었을 때 그것이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더 적게 관찰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악치열은 그러면 얼마나 많이 뒤로 갈 수 있는가? 앞서 연자 선생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스크루의 위치를 바꾸고 또 스크루가 안정적으로만 유지가 된다면 상당히 많은 양의 하악치열을 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5mm에서 7mm까지도 이동될 수 있는데요. 티핑되는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요. 그렇지만 그 정도의 이동 양이 과연 안정적일 것인가, 또 잇몸은 괜찮을 것인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이 환자는 20세의 여자 환자고요. 크로스바이스에 있는 상태입니다. 왼쪽은 클래스 관계가 굉장히 심한 상태였고요. 사압을 확장해서 폭경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하악의 스크를 이용해서 전체 치료를 후방으로 당겨주고 있습니다. 치료가 끝났을 때의 모습입니다. 구치관계는 왼쪽은 완전히 클래스 3로, 클래스 1으로 맞춰주신 상태였습니다. 그런 점은 좀 아쉬운데요. 치료 전과 후의 모습으로 하악 치료의 노출량을 더 많이 줄였어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하악 전체 노출량은 조금 더 증가했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전후방적인 관계가 치료를 통해서 이와 같이 보시면 사악을 맥셀라를 확장을 하면서 맥셀라가 전 하방으로 이동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서 미드페이스의 컴팩시티는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스텝 중첩을 보면 사악골이 전방으로 그리고 하방으로 좀 내려온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매듭이 많이 열리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제가 사용한 메카닉 자체가 구치를 약간 인트루전 시켰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 전의 모습, 그리고 치료가 끝났을 때 모습으로 입술은 하수는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미드페이스의 이런 컴팩시티는 조금 더 개선되는 방향으로 치료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료 전과 후에 하악골을 분리해서 중첩한 모습입니다. 치료가 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환자에서도 보면 여자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20세에서 22세까지 콘다일의 모습이 약간 더 리모델링 돼서 조금 더 볼륨이 좀 더 커져 보이는 양상이 보입니다. 이게 실제로 성장을 한 것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런 양상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양상들이 있다 하더라도 사악 데티션이 다 컴펜세이션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임상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치료 전의 모습이고요. 하악 치열이 후방으로 들어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악을 따로 보고 전체 치열과 또 잇몸의 상태를 관찰해 보면요. 하악 치열이 이와 같이 후방으로 이동이 되면서 하악 전치가 평행하게 들어가면서 루트 앞에 있었던 알베올라본의 본 덴시티가 상당히 줄어든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악 전치의 이동량은 한 6mm 정도 되는데요. 이 루트도 함께 들어가면서 시피시스에 있었던 앞쪽에 리갈 쪽에 과연 코티랄본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점들이 걱정스러웠습니다. CT 중첩을 하고 나니까요. 겉으로 봤을 때 잇몸 안에서는 우리가 구강 내에서는 잇몸으로 잘 덮여 있으니까 양쪽이 치조골의 상태가 그렇게 걱정스럽게 보이지는 않았었거든요. 한 1년이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잇몸도 그냥 건강한 상태로 있었던 거 하나 보이지 않고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CT상에서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하악 전치 루트 바로 앞에 부분은 조금 리모델링이 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팔로우하는 동안에 하악 전치는 조금 더 앞으로 좀 나온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1년 교정이 끝났을 때와 1년 후에 CT를 측정해서 보았습니다. 치료가 끝났을 때 아까 보였던 이 보온 덴시티가 좀 줄어든 양상을 볼 수 있고요. 1년이 지났을 때는 다행히도 루트 앞에 있었던 보온은 조금 덴시티가 좀 증가돼서 아벨라 보온의 건강에 대한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덜었습니다. 그렇지만 링구알 쪽은 어떨까? 링구알 쪽은 CT6를 혹시 뚫고 나온 건 아닐까? 치료 전의 모습이고요. 치료가 끝났을 때 모습입니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코티칼 본을 꽤 많이 뚫고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코티칼 본이 아주 얇게라도 남아있는지 여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CT 상에서는 루트가 잘 안 보였던 것이 명확하게 이렇게 보일 정도면 분명 코티칼 본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다행히 약간 코팅할 부분이, 그러니까 루트의 형태가 조금 더 가려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무언가 본의 리모델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봤을 때 모습이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약간 더 본데스티는 개선되는 방향으로 그 1년 동안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죠. 22세의 남자 환자입니다. 역시 추진이 약간 나와있고요. 사학을 확장을 하고 화학치료를 후방 이동시켜서 오버바이크와 오버제스를 이와 같이 개선을 해주는 환자입니다. 치료 전과 후의 모습을 보면 사학을 확장하면서 미드페이스가 이 환자도 좀 더 개선이 되고요. 그리고 화학치료를 후방으로 가고 취는 약간 더 프로미넌트해졌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모습도 27세가 됐을 때 모습입니다. 약간 원래 있었던 리세션이 조금 더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합은 그대로 큰 문제 없이 유지가 되고 있었고요. 3년이 지났을 때 모습, 치료가 되면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앞쪽에 있는 레비안 플레이트 쪽에 그 본데스티가 약간 줄어든 것은 3년이 지나면서 약간 더 회복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치열에서도 그 잇몸 사이에는 큰 변화 없이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좀 더 그 확대해서 보면요. 치료 전의 모습, 치료가 끝났을 때 이 부분이 코티칼 본의 덴시티가 좀 줄어들고요. 3년이 경과했을 때 약간 치열도 전방으로 살짝 릴렉스가 되면서 본도 조금 더 생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단면에서 봤을 때 리발 쪽에 본이 그러면 좀 더 생긴 것인가, 얼마나 없어진 것인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22세에서 24세 교정이 끝났을 때 단면은 환자의 서비칼 부분, 그러니까 아벨본 크레스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치료 전의 모습과 비교했을 때 치료 전에 보였던 코티칼 본 부분, 링구알 쪽의 코티칼 부분, 그러니까 워낙에 스피시스가 얇기 때문에 보온 자체가 많이 덮고 있지 않지만 루트와 루트 사이에 있는 코티칼 본이 단단하게 보였던 것이 치료가 막 끝났을 때는 코티칼 본이 없이 보온매우로처럼 보이죠.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보면 다시 본이 루트를 많이 덮고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보았던 것보다는 본의 덴시티가 코티칼 본 부분이 조금 더 보이는 것이 관찰되는데요. 뒤에서도 보이시나요? 약간 차이가 잘 안 보이나요? 잘 안 보이시군요. 안타깝네요. 자세히 보시면 약간 여기서 코티칼 본이 이렇게 단단하게 보였던 것이 하얗게 없어졌다가 조금 시간 사이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펙스 쪽으로 조금 더 가보면요. 좀 더 명확하게 코티칼 본이 있던 것이 없어졌다가 약간 더 생기고 있는 것이 링구알 쪽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는 조금 더 많은 양을 후방 이동을 시켰던 환자인데요. 마찬가지로 화학의 치료를 후방 이동을 시켜주고요. 이와 같이 전치부를 뒤로 넣고요. CT6 부분의 변화를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치료 전의 모습이고요. 화학 치료를 후방으로 넣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CT6 쪽에 역시 코티칼 본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이 환자는 한 6mm 정도 화학의 전치부가 후방 이동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치료의 모습입니다. 치료의 모습을 보면 교합에서는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바이트가 약간 약해지는 듯한 양상이 보입니다. 화학 치료를 후방으로 넣었던 것이 약간 앞쪽으로 약간 나오면서 모습이 교합이 세팅된 양상을 볼 수 있고요. 역시 크로스섹션에서 보면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치료 전에 있었던 모습에 화학이 후방으로 가는데요. 루트가 그 알벨라 본에서 루트의 링구알 쪽이 약간 링구알 쪽으로 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보면 약간 코티칼 본이 조금씩 생기는 것이 보이고요. 또 이 환자에서 눈에 띄는 것은 화학 치열이 후방으로 가는 동안에 이 환자의 레비안 쪽에 있었던 본이 아직 따라 들어가지 못해서 이만큼 남아 있었다가 3년이 지나니까 새로운 치아의 위치만큼 본이 리sorption 되면서 새로운 위치로 두께로 이와 같이
달라지는 양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그 에이펙스 쪽에서 관찰을 해보면 링괄 쪽에 있었던 단단한 코티칼 본이 치료하는 동안에는 치료가 끝났을 때는 좀 줄어들었다가 3년 뒤에는 다시 코티칼 본이 생겼고요. 레비안 쪽에 있었던 코티칼 본은 치료가 막 끝났을 때는 여전히 훨씬 더 먼 위치에 있다가 그것이 리옵션 되면서 조금 더 치아 루트에 가까워지는 만큼의 리sorption과 바깥에서의 리sorption, 안쪽에서의 어포지션이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스피시스가 아주 얇은 이런 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환자들은 되게 클래스가 굉장히 심하고 하이앵글인 경우에는 대개는 교정만으로는 아니죠. 수술을 같이 해주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환자 중에 발치한 환자는 마치 우리가 5~6mm 정도를 전체 치료를 후방이동시킨 것처럼 하악 전치 입장에서는 비슷한 상태이기 때문에 스피시스가 얇은 하악에 발치했던 환자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치료 전의 모습이고요. 치료가 끝났을 때 모습입니다. 그래서 프로트루전을 개선을 해줬고요. 보시면 블랙 트라이앵글이 훨씬 더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치료가 끝나고 3년 뒤에 임상사진 보시면 블랙 트라이앵글은 큰 변화는 없어요. 임상적으로는 큰 변화는 없고요. 3년이 지났을 때까지의 치료 전과 그리고 치료가 끝났을 때 루트가 거의 그 스피스 아주 얇은 스피스로부터도 더 링괄 쪽으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을 때 세린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게 과연 안쪽에서 어떨지 이제 CT가 궁금하죠. CT는 저희가 2년이 됐을 때 찍었던 것을 제가 중첩을 해봤습니다. 치료 전의 모습이고요. 치료가 끝났을 때 역시 앞쪽에서의 본 인텐시티가 좀 줄어든 모습을 보이고요. 그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보이는 앞서 환자들과 비슷하게 앞쪽에 본은 조금 더 생긴 것이 보입니다. 안쪽에서 보면 역시 이 환자는 이미 스피시스가 얇으니까 CT상에서 치료 전에도 루트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치료를 하고 나니까 더 보이죠. 완전히 보입니다. 루트가 안 그래도 얇은 스피시스에서 이게 어떻게 매달려 있을까 할 정도로 많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 알발라 본 크레스트의 높이 자체도 하방으로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조금 더 생기게 된 것이죠. 2년이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보면 알발라 본의 수직적인 높이는 개선되는 양상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바깥에서 덮고 있는 코티칼 본은 무언가 막 교정이 끝났을 때보다는 무언가 루트의 모습은 조금 더 본을 가려지는 듯한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반면에서 저희가 관찰을 해보면요. 이 알발라 본 크레스트의 위치에서 해보면 치료 전에는 시간 사이에 본이 조금 있는데요. 치료가 막 끝났을 때는 본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약간 아주 흐릿하게만 보이죠. 그러니까 알발라 본 크레스트가 좀 낮아졌을 뿐 아니라 본 크레스트의 높은 부분에 그 본 덴시티도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다행히 코티칼 본 쪽, 그러니까 링구알 플레이트 쪽, 레비얼 플레이트 쪽의 코티칼 본은 약간 더 생성이 되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안쪽으로는 이제 잘 덮고 있지는 못하죠. 에이펙스 쪽을 보면 마찬가지로 스피시스가 워낙 얇으니까 여기서도 링구알 쪽에는 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정 치료를 마쳤을 때는 더욱더 본으로부터 그나마 남아있는 약간의 본으로부터 루트가 절반 이상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2년이 지났을 때 이거는 저희가 얼굴 전체를 찍는 CT에서 치아 부분만 잘라서 확대한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진 않습니다. 아주 흐릿하게 보이죠. 보면 본이 없지는 않고요. 치료가 막 끝났을 때에서 더 줄어들진 않고 이런 양상을 보입니다. 잘 보이진 않아요. 그러면 과연 이렇게 보일 때 이 치아에 이 링구알 쪽에는 뭐가 있느냐, 연저직만 있느냐. 그래서 지금 방금 보여드렸던 환자는 아니지만 비슷한 치료를 했던 다른 환자입니다. 치료가 끝나고 2년이 지났을 때 모습, 그리고 3년이 됐을 때는 다른 치과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치열만 더 높은 해상도로 제가 찍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2년 사이에 크게 뼈의 변화나 치아의 변화는 없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아마 이렇게 보이는 해상도가 낮게 보이는 것을 해상도가 높게 봤을 때는 이렇게 보인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직 본이 저는 보이진 않지만 같은 환자의 한 1년 정도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보면 루트가 이 뼈로부터 다 나온 것처럼 보여도
아주 약간은 살짝은 덮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보면 저희가 지금 치료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치료 메카닉은 알베라 보온 입장에서는 물론 보온의 하이트 자체를 좀 낮춰주는 일은 생길 수 있지만 링괄적으로 많이 움직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그 치조골의 건강을 저희가 손상 주지는 않고 많이 회복되고 있다. 물론 건강한 치주조직을 이미 갖고 있었던 환자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치주조직에 대한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은 성인의 3급 부정교합 환자의 보더라인 증례에서는 수술과 비수술의 결정 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임상적인 지식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환자가 갖고 있는 치료 외적인, 환자 개개인의 치료 외적인 요소들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이고 특히 그 치료 외적인 요소들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저희들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서류적인 부분들은 더 잘 보완을 해두는 것이 좋겠다입니다. 두 번째, 비수술 치료를 한다면 클래스 1 영어로부터의 경우에는 아무리 대학생이 가더라도 아무리 군대에 갔다 하더라도 레이트 메듈러 그로스의 가능성은 있다. 두 번째, 하악치의 후방 이동을 할 때 하악볼은 지금 저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미리스크를 알베라볼에 싣는 그런 메카닉은 카운터 클로바이스 로테이션을 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이 두 가지의 이유 때문에 초진에 우리가 평가했던 전방적인 관계, 우리가 계산하고자 했던 실질적인 양보다는 더 큰 양의 하악치열의 후방 이동이 치료 과정 중에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악의 전치부의 레벨링과 아베라 본의 모습은 실제로 리석션도 일어나지만 어퍼시션도 일어나는 그런 리모델링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보여준 메닥스까지 케이스가 진단이 예를 들어서 초진시 진단이 정확한 에티올로직 진단인지 아니면 그냥 클리니컬 디스크립션인지 예를 들면 에이시메트리가 있다 할 때 이거는 누구나 봐도 에이시메트리가 있는 거는 뭐 의사가 아니라도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교정의사나 외과의사가 볼 때는 정확한 에티올로지컬 백그라운드를 가진 진단을 붙여야 되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보드라인 케이스를 진단을 잘못 붙이면 결국은 수술만 하면은 캐모플라즈 하는 거 아닌가 컴프로마이즈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보더라인이라는 말은 과학적인 용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도 보더라인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각 현재 상태에서의 각 술자들의 성향이라든지 갖고 있는 기술의 좋아하는 선호도에 따라서도 보더라인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건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보더라인이라는 이름을 붙여놨지만 제가 이걸 준비를 하면서도 이 보더라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이 보더라인을 어떻게 경험해 왔는가 한번 되돌아봤었어요. 네, 아주 좋은 타픽이 사실이고 이제 보더라인이라고 한번 풍기는 뉘앙스가 수술로 해도 되고 맞습니다. 교정으로 끝내도 되고 이제 이런 조금 애매모호한 케이스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이제 진단을 정확하게 하면은 좀 더 그 보드라인 케이스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보여준 마지막 케이스 같은 경우에 버티컬 디멘전이 콜랩스가 되면 슈도 클래스 3가 될 수가 있거든요. 프로파일도 그렇고 교합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 이제 버티컬 디멘전을 회복해 준다든지 또 앵글 클래시피케이션이 키를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볼턴 레이쇼가 틀린다든지 크라우딩이 심하다든지 어떤 말포메이션이 치아에 있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그 클래스 3라고 하더라도 덴탈 클래스 3지 스크레이터 클래스로 보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함정이 있는 거를 좀 더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고 뭐 코멘트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질문 좀 해주시죠. 저 김현지 교수나 아니면 우리 저기 원로 교수님, 정규리 교수님 나오셨는데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